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이 구속 기각되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3차례 통화했습니다. 계엄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마저 포기하며 법치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를 없앨 염려도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그날 밤 심우정과 통화했던 박성재, 그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판사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자 결론은 징역 25년,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왜 유독 이 사람들 앞에서만 법이 너그러워지는 걸까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오늘 법원이 다시 한번 답을 줬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장관급 이상에 대한 구속영장은 웬만하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관급 이상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 이상민 하나밖에 없어요. 박성재의 경우도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한덕수 역시 징역 23년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역시 구속영장은 기각됐었습니다. 박성재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죠. 사실 이상민의 경우도 2번째 청구에서 겨우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심우정 영장 기각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영장 판사들 실은 다 조희대의 꼬붕들입니다. 원래 이 판사들 다들 괜찮은 판사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된 이상 법원 수뇌부, 이 대법원 수뇌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은 조희대가 주심 판사다. 솔직히 영장 전담 판사 주심 판사가 조희대예요. 그런 면을 볼 때 기각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꽤 괜찮은 판사였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역부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그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검사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7월 달 이달에 이제 특검의 임기가 정해진 기한 수사 기한이 종료가 1차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한 내 다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래도 지금 어찌됐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검사 수사에 대한 제2라운드가 또다시 펼쳐지는 거고 사실은 검사들도 그렇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또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이번에 그 김태효 전 그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도. 그러니까 네. 사실상 제가 권영빈 특검보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 내란에 참여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중에서 이제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도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니라고 네. 극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더군다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될 수많은 것들 가운데 12월 3일 그 밤에 그 선관위로 가면서 일단은 단초적인 거를 하고 나면 이제 검사들이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다고 네.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특검이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에 박성재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과정에 심우정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불법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하에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심우정 전 총장이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 발부 여부는 저는 정말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네. 발부될까? 요거는 특검의 실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계엄의 원래 시나리오에 몸통에 서서히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사실은 국회보다는 선관위가 핵심이었어요. 국회는 제압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뭘 밝히는 대상이 아니야. 맞습니다. 저기는 사그리 그냥 제압하고 잡아들여. 이게 끝이야 국회는. 그러나 선관위는 서버 분석이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서 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관이 국정원과 검찰입니다. 누군가는 조사를 해서 의혹을 규명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방첩사가 역량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거기는 디지털 포렌식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이 곧 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령을 듣는 상태에서 계엄이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저기 국정원 과학수사팀 또 디지털 포렌식팀 이렇게 우리나라 한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2군데가 이번에 계엄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증거만 나오면 여론은 계엄 지지로 뒤집힌다. 이게 김용현 시나리오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멈춘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에 예령을 발령해 놨다는 거지, 예령을.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의 일정 정도 어떤 비상을 걸어놓고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놓는 거. 이건 계엄의 필수적 체크 항목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과거에 한번 석방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기현 그 재판장의 그런 그 쉽게 그렇죠. 얘기해 취소 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항고 과정에서 즉시 항고 검찰이 포기.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당시 수뇌부가 이제 당시 그 심우정 그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도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삼청동 안가 모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부분 나오기는 했지만 심우정 총장은 정말 관여가 안 되어 있을까라는 의심도 이제 거기 간 멤버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멤버는 거기 아니죠. 멤버는 예, 아니니까 예, 예. 4인방 가운데 이제 심우정 총장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거기 법무사인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하고 그 심우정 총장이 일종의 하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면 명령을 하달받아서 지시 이행하는 그럴 이런 가능성을 기체. 배제할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이 내란의 기획 범위가 그냥 단순히 이제 직원 판사가 본 첫 번째 1심 판결문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될 중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거기에 저는 검사, 특히 이제 심우정 총장도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보안 수사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검찰 개혁한다 그러는데 이게 더 큰 검찰 개혁이에요. 말하자면은 계엄 때 이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의 역할이 뭐였고 그 다음에 네. 임무가 뭐였느냐 이걸로 오히려 하는 게 더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었다고.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제가 임팩트 느끼기에도 있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굉장히 석연치 않게 막혀 있었어요. 석연치 않게 막힌 게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빙 돌아서 제일 어려운 길. 오늘도 뭐 박선원 의원 나온다는데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똑같은 논쟁하는 게. 이게 본질이 몸통이 여기 앞에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엄사에 검사 파견한 것 등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맞아요. 대한 수사 여지도 조금 남겨둔 거 아닌가 싶은데 24일 날 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검사들 수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특검에서 그 들려오는 얘기, 이제 1차 특검 기준으로 들려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검사들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 박성재에 대한 수사 자체도 아주 힘들게 네. 사실상 태업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박성재에 대한 수사도 저항이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검사들에 의한 네. 박성재 수사 저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도 산을 못 박성재 그래서 영장 구속영장도 기각됐지 기각됐죠. 않습니까? 예. 그거는 법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준비하기 어려웠던 상황들도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우정으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예.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사법부 쪽으로도 넘어가지도 못했죠. 다 막혔었죠. 네. 그러나 이제 박성재가 구속되면서 그리고 판결에 심우정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그렇죠.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우정이 이제 뭐 검사 파견하고 하는 이런 내란 당시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뭐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 되게 분노했던 지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밝혀내야 돼요.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맞아요. 했죠. 맞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심우정이 저럴까?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해 줬어도 윤석열한테 저렇게 충성할까? 저거는 공범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그때도 그때도 그런 얘기 그랬거든요.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들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연결고리들이 어제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해. 그 수사팀에서는 막 하겠다고 즉시항고 하겠다고 하는 걸 막 눌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도 수사를 같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예. 지금 열리고 있어요. 예.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심우정이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관련 기관의 소관부서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에서 좀 더 밝혀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1번 직위원회 구속 취소 결정, 2번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정말 없던 일이었죠. 예. 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선언을 했죠. 요 한 번만이고 다음부터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 제가 원포인트. 구치소 교도소에서 편지들 변호사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적용됩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구속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왜냐면 자기도 똑같거든요. 그때 김용현도 하고 명태균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하고 다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었으나 싹 다 맞아. 대상이 아니야 너인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심우정이 윤석열만 대상이야. 맞아요. 예. 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건만 윤석열한테만 해줬나? 네. 이거 진짜 공범 아니면 그렇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진관 판사의 이제 재판과 판결문으로 새로운 수사의 길을 텄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 이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뭐 수사할 수 있죠. 예. 예,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24일인가 조만간 소환을 한것 같아요. 종합특검에서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 쪽에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뭐 법무부에서 어떤 계획을 당연히 세울 거고 그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밑에 뭐 검찰청에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뭐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파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검찰청과 대검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라인을 정한 다음에 통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겁니까?
파견 사안이 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재판장님께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외부 기관 파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 검사 파견관에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해외 공관원 이런 데 파견도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네. 해외 공관도 거의 한 10여 곳 정도 지금 검사들이 파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2~3명 정도씩 파견이 나가는 부처들도 있고, 과거에 사법연수원이 있을 땐 사법연수원 파견은 10몇 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부처별로 1명 정도 파견이 나갑니다. 이렇게 좀 뭐 아까 10명 정도 되는 다수의 파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견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게시판,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수 있는 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파견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 파견을 선발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정 거부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의 파견 절차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공모 절차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뭐 비상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그런 파견 관련된 그런 절차가 비상 훈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뭐 특별하게 뭐 비상 급하게 무슨 파견을 나가는 경우는 수사단 파견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아마 공모 절차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